이번 일본 화재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유우지입니다. 올해 42, 혼슈의 작은 도시에서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죠. 아니, 이제는 전직 공무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많은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정장 바지, 넥타이까지 매일 똑같은 복장, 똑같은 일상이죠. 아내는 벌써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늦게 들어오실 거예요. 아내 미도리가 물었어요. 아마도 요즘 이상 기후 때문에 회의가 많아서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는데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날씨 뉴스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 지속, 산불 위험 증가. 한숨이 나왔죠. 또 빈말뿐인 대책회의가 열릴 테니까요. 출근길, 전철 안에서 문득 20년 전 한국에서 유학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신선했어요. 활기찬 사회,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과는 다른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국에 남았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청에 도착하니 여느 때와 같은 풍경입니다. 회색빛 건물, 기계처럼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관료주의. 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합니다. 재난 대비 매뉴얼 개정에 관한 메일이 와 있네요. 하지만 실상은 구색만 갖추는 수준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오늘 이시다 부장님께서 재난 대비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사토 씨가 알려주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시다 부장은 항상 그렇듯 형식적인 인사로 회의를 시작했죠.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비라는 게 결국은 서류상의 절차를 완벽히 따르는 것에 불과했어요. 실질적인 대응 체계나 시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난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날씨가 이상하다는 건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만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12살 아들 켄타와 8살 딸 유카는 학교에서 배운 환경 보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죠. 아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구가 아파서 이상한 날씨가 계속된대요. 우리나라는 뭐 안 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시민을 우선시하는 정책들. 그런데 우리는 식사 후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의 최신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목하게 되었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실시간 대응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것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저기가 좋아 보여. 아내가 물었어요. 그냥 우리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내일을 준비했죠. 그런데 그날 밤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결에 받은 전화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타카하시 씨, 긴급 상황입니다.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비상대책본부로 와주세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배웅했어요. 조심해요. 꼭 연락해줘요. 시청으로 향하는 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죠. 가슴이 조여왔어요. 3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주요 수도관이 파열되어 여러 지역에서 물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비상대책본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모두가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었죠. 산불 진화를 위한 소방 인력이 부족합니다. 수도관 복구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대피소는 준비되었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어요. 저는 답답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물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대피소를 찾아 헤매는 가족들,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인들. 그때 문득 한국에서 봤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적인 대피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 우리도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 경로를 안내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예산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기존 매뉴얼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임의로 절차를 바꿀 수 없어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관료적인 절차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산불은 점점 도심 가까이 번지고 있었고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대피소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구호물자도 부족했죠. 저녁 뉴스에서는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청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이 정부는 어디 있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스마트폰을 열어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한국에서는 재난 발생 즉시 모든 시민에게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고 실시간으로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시민들은 안정을 찾고 있었죠. 우리도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일부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새벽까지 작업해서 다음날 아침 이시다 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열정은 좋지만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시다 부장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런 건 일본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시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더니 한국에서 구조팀을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일본 정부가 거절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라고 했죠.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체면을 따지는 정부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집도 불에 탈 수 있어요? 유카가 물었죠. 걱정 마.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본 사회, 그리고 이 관료적인 시스템 속에서 저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 전체가 정전으로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오직 멀리서 번지는 산불의 붉은 불빛만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일본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빛을 잃어가는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저.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 한숨 제대로 못 잤는데도 비상대책본부로 서둘러 출근했어요. 도시 곳곳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거리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 줄을 선 노인들, 대피소를 찾아 헤매는 가족들, 그리고 분노한 표정으로 시청을 바라보는 젊은이들. 비상대책본부에 들어서니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공무원들은 각자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실질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타카하시 씨, 이 보고서 좀 확인해 주세요. 후배 공무원이 건넨 서류에는 대피소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10곳의 대피소. 그런데 수용 가능 인원은 고작 2,000명. 우리 도시 인구는 15만 명인데 말이죠. 게다가 물과 식량도 부족한 상태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더 많은 대피소가 필요합니다. 학교 체육관이나 공공시설을 개방해야 해요. 하지만 승인이 없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서 유학할 때 알게 된 친구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비슷한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어봤죠.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친구는 한국의 재난 대응 매뉴얼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간 자원봉사 네트워크와의 협력 체계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이시다 부장을 찾아갔어요. 부장님,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 단체와 협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시다 부장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닙니다. 예산도 없고 승인 절차도 복잡해요. 게다가 윗선에서 거절할 게 뻔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절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시다 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우리는 공무원이에요.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시민들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고 산불은 계속해서 번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결심했습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실시간 재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 위치, 물 공급처, 의료 지원 가능 병원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올렸죠. 지금 미야자키 초등학교가 임시 대피소로 개방되었습니다. 담요와 생수가 제공됩니다. 오후 3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생수를 나눠드립니다. 가족당 3병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남부 지역 주민들은 산불 확산 방향을 고려해 북쪽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제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은 정보에 목말라 있었고 누군가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런 활동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시다 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타카하시 씨, 당신이 소셜미디어에 공식적인 승인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정보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모든 공식 정보는 광보과를 통해 발표되어야 해요. 하지만 광보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시민들은 정보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시다 부장은 단호했습니다. 즉시 그런 활동을 중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시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했고 제가 제공한 정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보내왔죠. 그런데 이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몇몇 젊은 공무원들이 다가왔어요. 타카하시 선배, 저희도 도울게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비밀리에 운영하죠. 각자 맡은 지역의 정보를 모아서 시민들에게 전달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승인은 없었지만 시민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더니 한국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시 한번 재난지원팀 파견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왜 도움을 거절하는 거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야. 외국의 도움을 받으면 일본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을까? 이 나라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여전히 도시 일부가 정전으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는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일본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둡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문득 한국에서 유학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활기찬 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곳. 그리고 일본, 안정적이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점점 침체되어가는 이곳.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산불은 계속 번져 이제 도심까지 위협하고 있었고 수도관 파열로 인한 물 공급 중단은 시민들의 불안을 극대화시켰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시민들의 시위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디 있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라. 그 외침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비상대책본부로 출근하는 길. 시청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대책본부에 들어서니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었고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지시라는 것도 결국은 매뉴얼대로 하라는 것뿐이었어요. 수도관 복구는 언제쯤 될까요? 최소 일주일은 더 걸릴 겁니다. 산불 진화는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모든 대화가 변명과 포기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젊은 공무원들과 함께 만든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야자키 초등학교와 다카하시 중학교를 추가 대피소로 개방합시다. 제가 교장 선생님들께 직접 연락할게요. 저는 지역 슈퍼마켓 체인에 연락해서 물과 식량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의료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볼게요.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공식적인 승인은 없었지만 시민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시다 부장이 우리의 활동을 알게 된 것이었죠. 타카하시 씨,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당신의 행동은 규정 위반입니다. 부장님,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도울 수는 있지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관료 체계를 무시하고 있어요. 이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 절차라는 게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시다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한국 이야기를 꺼내시는군요. 타카하시 씨, 우리는 일본입니다. 일본만의 방식이 있어요. 당신의 활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민간 단체들과 협력해 임시 대피소를 늘리고 물과 식량을 분배하고 의료 지원을 조직했죠. 놀랍게도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활동에 감사해했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의 활동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부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재난 대응, 시민들의 호응 얻어. 그러나 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저는 시청 인사과로 호출되었습니다. 타카하시 유우지 씨, 당신의 행동은 공무원 윤리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이 오히려 저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와 엮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젊은 공무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했어요. 선배, 저희도 함께 할게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결연한 모습을 보였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당신을 지지할게요.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재난 지역에 특별 원조를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또다시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왜 도움을 거절하는 거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내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는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일본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사회. 문득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대로 일본에 남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일까?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는 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없다.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꺼내기로 했어요. 미도리, 우리 한국으로 이민 가는 거 어떨까?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본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라면 그런 결정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 볼게.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제가 운영하던 재난정보 페이지에 수천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했고 저희 활동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많았죠. 타카하시 씨 덕분에 저희 가족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만 믿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어요.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우리 활동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혼슈의 한 중소도시에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재난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카하시 유우지 씨를 중심으로 한 이 네트워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이었어요.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죠. 시청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이시다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타카하시 씨, 시장실로 와주세요. 위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장실에 들어서니 시장과 국장, 그리고 인사과장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타카하시 씨, 당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민들이 정보를 필요로 했다는 것, 공식적인 대응이 너무 느렸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했다는 것까지. 특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시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타카하시 씨, 우리는 일본입니다. 다른 나라의 방식을 무작정 따를 수는 없어요. 당신의 행동은 관료 체계를 무시한 것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충분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당신의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소셜미디어 페이지도 삭제하세요. 시장실을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제 공직 생활이 끝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젊은 공무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배, 어떻게 됐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래. 소셜미디어 페이지도 삭제하라고 했어.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던 활동은 어떻게 해요? 시민들은 여전히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미안해. 내가 너무 무모했나 봐.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선배가 옳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이 진정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사 유출과 홍수 위험이 커진 것이죠. 저는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대로 포기해야 할까? 시민들은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들은 제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이를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하기로 했어요. 저는 개인 휴대폰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우야, 진지하게 물어볼게.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이민 가는 건 가능할까? 친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물론 가능해. 내가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니까 취업도 어렵지 않을 거야. 전문직 이민 제도도 있고 필요한 서류 정리해서 보내줄게.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았죠. 혼란스럽고 어둡고 그러나 어딘가 희망적인.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야. 아마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결연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이 나라에선 당신 같은 사람이 인정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당신과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해요. 한국에서 새 출발하는 게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으로의 이민, 그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큰 결단이었죠. 한국에서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사회 시스템도 더 효율적이고 변화에 열려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그럼 결정된 거네? 제가 말했습니다. 응. 새로운 시작이야. 아내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는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비가 내려 산불이 진정되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 공급이 재개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도 보고되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산불의 붉은 불빛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제 일본에서의 삶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꺼져가는 불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한국에서 온 친구였어요. 필요한 서류 정리해서 보냈어. 진짜 올 거지? 환영해. 유우지.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미 제 결정은 내려져 있었으니까요. 출근길, 거리는 전과는 달리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비가 내려 산불은 대부분 진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 공급도 재개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피해는 컸고 많은 시민들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시청 앞에 도착하니 몇몇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공유한 정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안전할 수 있었어요. 징계받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는데 그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이 생겼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있었습니다. 비상대책본부에 들어서니 여전히 많은 공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활동이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타카하시 선배, 오늘 징계위원회죠. 젊은 공무원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래. 오전 11시야. 저희가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선배의 활동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에요. 그의 말에 놀랐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니 본부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오늘 징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재난 복구 계획입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의 재난 복구 시스템을 참고해 우리 도시에 맞게 수정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민간 단체와의 협력 체계,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 방안까지. 이건 꽤 체계적인 계획이군요. 본부장이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유학할 때 배운 내용과 최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우리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요. 본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미 소집되었고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제 진로를 결정했으니까요. 본부장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는 여전히 제가 처리하던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제 곧 이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도 제가 조만간 떠날 것임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타카하시 씨,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말에 감사하다고 답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 하기로 했어요. 차비를 털어 대피소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간식과 책,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담요와 의약품. 점심시간 몇몇 젊은 공무원들과 함께 대피소로 향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물품을 나눠주며 시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정부가 당신 같은 공무원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동시에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벽에 부딪힐 것이니까요. 오후가 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고위 공무원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저는 차분하게 제 행동에 대해 설명했어요. 네, 저는 공식적인 승인 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당신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 시스템을 비판한 것도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잠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카하시 유우지 씨,
당신은 1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될 예정입니다.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사직하고자 합니다. 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직이라니요? 당신은 유능한 공무원인데. 네. 하지만 더 이상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위원장이 입을 열었어요. 정말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위원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떠나는 거예요. 한국으로 간다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선배가 보여준 모습을 잊지 않을게요. 우리도 언젠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반드시 그럴 거야. 사무실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불은 진압되었지만 도시 곳곳에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일본 사회의 문제가 겉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향하는 길, 휴대폰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우야, 모든 준비가 끝났어. 다음 주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갈게. 정말. 드디어 결정했구나. 환영해. 유우지. 여기서 새 출발하게 돼서 기쁘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마치 제 앞길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미도리는 저의 표정만 보고도 알아챘어요. 사직서 냈구나? 응. 이제 끝났어. 거실에 앉아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2살 켄타와 8살 유카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빠, 우리가 일본을 떠나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에 가면 학교는 어디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질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빠가 한국어를 할 줄 알고 엄마도 배우고 있잖아. 너희도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켄타는 조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최근에 회사에서 힘들어했던 건 알아요. 한국에 가면 아빠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 아빠는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곳에서는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유카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어디든지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이민 준비에 바빴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에서의 생활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 정우는 서울 근교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저를 위한 취업 면접도 몇 군데 연결해 주었죠. 정우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뭘? 너도 예전에 날 많이 도와줬잖아. 그리고 솔직히 너 같은 인재가 한국으로 오는 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야. 한국에 와서 내 경험을 살려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양국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출국 하루 전, 저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산불이 진압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재건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들, 그을린 나무들, 그리고 아직도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 대피소에 들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타카하시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당신 같은 공무원이 더 필요한데. 그들의 말에 감사하다고 답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 대피소 시설 개선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어요. 그것이 제가 이 도시에 그리고 이 나라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시청 근처를 지나가는데
문득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몇몇 전 동료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납니다. 정말 아쉽네요. 당신이 옳았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들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장벽이 있었으니까요. 젊은 공무원 하나가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선배, 사실 우리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선배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 말에 놀랐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떠나더라도 변화의 씨앗은 이미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기쁜 소식이야. 앞으로도 힘내. 시청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의 마지막 석양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수많은 날들, 기쁨과 슬픔, 성취와 좌절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나라를 떠난다는 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유우지, 내일 공항에서 기다릴게. 걱정 마.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데 내가 도울 거야.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 아이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담은 몇 개의 가방, 그것이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만 남겼습니다. 다 됐어? 아내가 물었어요. 응. 마지막 인사도 마쳤어.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설레면서도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 그것은 그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이니까요. 걱정 마.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를 떠난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새로운 미래, 그것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안녕, 일본. 그리고 감사해.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야. 이른 아침, 우리 가족은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22년간 살아온 이 나라를 떠난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사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일본.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시민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뉴스를 보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네요. 그런데 정부가 또 거절했대요. 그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걸 재확인할 뿐이었죠. 체면보다 시민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주변을 구경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어린 그들에게 이 여정은 단지 신나는 모험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자라면서 이 결정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때는 이미 한국이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국장에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다양한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 각자의 이유와 목적지를 가진 여행자들. 그 중에서 우리 가족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지난 몇 주 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산불과 수도관 파열로 시작된 혼란, 무력한 정부의 대응,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제가 독자적으로 시작한 작은 움직임. 그 모든 것이 결국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뭐 먹을까? 아내가 물었어요. 우동 먹자. 일본에서의 마지막 식사니까. 켄타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공항 식당에서 우동을 먹으며 마지막 일본 식사를 즐겼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생각했어요. 이 맛을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를 떠나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비행기 타실 시간입니다. 아내가 부드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는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 동료였습니다. 타카하시 씨, 정말 가시는 건가요?
네. 지금 막 탑승하려고 해요. 그냥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선배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변화는 천천히 오겠지만 언젠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제가 떠나지만 작은 씨앗은 심어진 것 같았어요. 고마워. 언젠가 달라진 일본을 볼 수 있길 바랄게. 탑승구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창가 쪽 좌석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설렘에 들떠 있었고 아내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돼?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기대도 돼.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맞아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일본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멀리서는 아직도 산불의 흔적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아빠, 한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유카가 물었어요. 정우 삼촌을 만나고 우리 새 집을 구경하고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 먹을까? 좋아요. 저는 한국어 빨리 배우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열정에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적응력이 뛰어나니 곧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거예요. 저와 아내에게는 더 큰 도전이 되겠지만 그것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일본 땅이 보였어요. 20년 넘게 살았던 이 나라, 많은 추억과 경험이 담긴 곳.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일본.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일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구름이 우리를 반겼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어떤 기분이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복잡해. 슬프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한 건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는 거야. 맞아요. 한국에서는 당신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경험과 열정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에서.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다를까? 제 경험과 지식이 인정받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긴장감이었어요. 비행 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친구 정우의 도움으로 당분간은 서울 근교에서 살게 될 것이고 몇 군데 회사에서 면접 제안을 받은 상태였어요. 특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제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정말 가치 있을 거예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내가 격려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관료 시스템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좌절감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반짝이는 강줄기,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와, 저게 한국이에요? 유카가 신기해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 이제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곳이야. 비행기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비됐어? 아내가 물었어요. 응. 이제 정말 준비됐어.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떠돌다가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정우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우지, 드디어 왔구나. 오랜 친구와의 포옹, 그리고 그의 따뜻한 환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함께 만들어 보자고.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항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의 공기, 새로운 시작의 공기.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좌절과 실망을 뒤로하고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한 미래로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가자.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오랜만에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 제가 꿈꿔왔던 미래였으니까요. 지금까지 타카하시 유우지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제라도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